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11번째 시간입니다. 1907년 한 의사가 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침대째 커다란 저울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 몸무게가 얼마나 변하는지 재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몸무게가 약 21g 줄어든다. 그러면서 그 21g이 몸을 빠져나간 영혼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죽음의 경계선이 시대마다 움직여왔다는 걸 봤습니다. 이번엔 그 경계선의 가장 안쪽, 의식이 꺼지는 바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영혼을 저울에 올리려던 시도부터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과학이 이 영역을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봅니다. (1907년) 미국의 한 의사가 만든 장치는 단순했습니다. 산업용 저울 위에 침대를 통째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무게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는 저울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눕혔습니다. 그가 지켜본 환자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환자가 숨을 거둔 직후 저울이 약 21g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의사는 그 21g을 몸을 빠져나간 영혼의 무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숫자는 곧 유명해졌습니다. 지금도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말이 떠도는 건 이 실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과학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관찰 대상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마저도 결과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무게가 줄었다 다시 늘어난 경우도 있었고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측정 조건도 엉성했습니다. 임종의 정확한 순간을 딱 잡아내기 어려웠고 저울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죽는 순간의 무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과학자들이 같은 실험을 다시 했을 때 이 결과는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직후의 미세한 체중 변화는 굳이 영혼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숨이 멎으면 몸에서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체온이 식으면서 수분이 증발합니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저울 위의 무게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오늘날 폐기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과학보다는 영화와 소문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영혼처럼 무게로 잴 수 없는 것을 저울이라는 도구로 재려고 한 순간, 과학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죽음의 순간을 정말 아무것도 다룰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근하는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빠져나가는 영혼의 무게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여기서 과학은 다시 출발합니다. 심장이 멎었다가 되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에 다다랐다가 돌아온 순간의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놀랍도록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75년 한 의사가 이런 사례들을 모아 책으로 펴내면서 이 현상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증언을 모아보니 그 안에는 반복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몸을 빠져나와 자신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뒤따릅니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면 밝은 빛이 나타나고 먼저 떠난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살아온 순간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계 앞에 섰다가 결국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문화권을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말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것을 봤다면 그건 정말로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여기서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과학이 어떻게 설명하려 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그 설명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이 모든 경험이 죽어가는 뇌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멎으면 뇌로 가는 산소가 끊깁니다. 뇌는 산소에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는 평소와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중 하나가 시각입니다. 산소가 모자라면 눈과 시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제 기능을 잃습니다. 이때 시야는 바깥쪽부터 서서히 어두워지고 가운데만 밝게 남습니다. 주변은 캄캄하고 가운데만 환한 상태. 많은 사람이 말하는 어두운 터널과 그 끝의 빛이 바로 이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지며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로움과 행복감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진통물질을 내보냅니다. 엔도르핀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통증을 줄이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몸이 이 물질을 쏟아낸다면 그 깊은 평화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물질에 주목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특정 상황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DMT라고 불리는 이런 물질이 죽음의 순간에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강렬한 빛,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신비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 물질이 만들어내는 환각과 닮았다는 겁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직접 건드려 본 실험도 있습니다. 머리 옆쪽, 측두엽이라 불리는 부위를 자극하면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붕 뜨는 느낌,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존재감, 영적 체험이라 부를 만한 감각이 이 부위를 건드리는 것만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죽어가는 뇌에서 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활동한다면 비슷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방식 자체에 주목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꿈을 꾸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꿈의 조각들이 현실로 스며들면 생생한 환영을 보기도 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져 의식이 무너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도 잠든 것도 아닌 상태에서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임사체험은 꽤 그럴듯하게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터널과 빛은 산소 부족, 평화로움은 진통물질, 신비로운 환영은 뇌 속 물질과 측두엽. 이 모든 게 죽어가는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설명들은 모두 가설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도 임사체험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터널은 설명할 수 있어도 왜 그렇게 또렷하고 논리적인 경험을 하는지까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질 가설의 경우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 그 물질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뇌는 산소가 모자라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전부인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죽어가는 뇌를 실제로 들여다본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심장이 멎으면 뇌도 곧바로 활동을 멈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소가 끊긴 뇌는 빠르게 조용해질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뇌의 전기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쥐의 심장을 멈추고 그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멎자 뇌 활동은 예상대로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꺼지기 직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약 30초 안에 특정한 뇌파가 폭발적으로 치솟은 겁니다. 감마파라고 불리는 뇌파였습니다. 감마파는 뇌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거나 여러 정보가 하나로 딱 맞물리는 순간에 강해집니다. 깨어서 의식이 또렷할 때 나오는 의식과 가장 가까운 뇌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쥐의 뇌에서 이 감마파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강하고 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멎은 뇌가 조용히 꺼진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번 크게 타오른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사람의 심장을 일부러 멈추고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80이 넘은 한 환자가 뇌파를 재던 도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히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의 뇌 활동이 고스란히 기록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의 뇌에서도 심장이 멎기 전으로 감마파가 치솟았습니다. 쥐에게서 본 것과 비슷한 일이 사람의 뇌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이후에는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연구도 이어졌습니다. 치료를 더 이어갈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뗀 환자들의 뇌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겁니다. 그중 일부에게서 역시 비슷한 감마파의 급증이 관찰됐습니다. 이 발견들은 하나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뇌가 오히려 더 깨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그 또렷하고 생생한 경험도 이 순간과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온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타오른 뇌의 불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촛불은 꺼지기 직전 가장 밝게 타오릅니다. 죽어가는 뇌도 마지막 순간 한 번 환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야 합니다. 이 관찰들은 죽는 순간 뇌가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뇌가 정말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감마파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관찰된 사람 수도 아직 매우 적고 다른 조건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뇌가 타오른다는 것과 그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는 것, 이 둘 사이에는 과학이 아직 건너지 못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대체 어떻게 꺼지는 걸까요? 타오르던 불꽃은 정확히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의식을 전등 스위치처럼 생각합니다. 켜져 있으면 의식이 있는 것이고 꺼지면 없는 것. 살아있으면 의식이 있고 죽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딱 둘로 나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뇌를 들여다본 과학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의식은 하나의 스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잠깐 짚어야 합니다.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과학이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학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식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중 한 가지 관점은 의식을 정보의 통합으로 봅니다. 우리 뇌는 눈, 귀, 피부에서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하나로 엮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경험으로 합쳐집니다. 바로 이 통합의 정도가 곧 의식의 크기라는 겁니다. 정보가 풍부하게 얽혀 있을수록 의식은 또렷하고 얽힘이 풀릴수록 의식은 희미해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밝기를 조절하는 손잡이처럼 정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의식을 뇌 전체가 정보를 나눠 갖는 상태로 봅니다. 뇌 한 구석에서 처리된 정보가 뇌 전체로 널리 퍼져 공유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의식이 사라진다는 건 정보를 나누던 연결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각 부위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면 전체를 아우르던 의식도 흩어집니다. 두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는 비슷한 그림을 그립니다. 의식은 한순간에 뚝 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의 통합이 서서히 풀리고 부위들 사이의 연결이 하나씩 끊기면서 의식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흐려집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설명들은 어느 것도 확정된 정답이 아닙니다. 의식을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 중 하나일 뿐이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의식이 무엇인지조차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니 그것이 어떻게 꺼지는지는 더욱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관점들은 하나의 중요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극장의 조명은 한꺼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조명 하나가 꺼지고 또 하나가 꺼지고 무대는 그렇게 서서히 어둠에 잠깁니다. 죽음의 순간 의식도 이렇게 저무는 것인지 모릅니다. 한 번의 스위치가 아니라 천천히 어두워지는 무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식이 그렇게 서서히 저물어 간다면
그 저물어 가는 순간을 당사자는 얼마나 길게 느낄까요? 우리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1초는 1초고 1분은 1분이라고요. 그런데 뇌가 느끼는 시간은 그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바깥에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뇌가 만들어내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몸집이 작고 심장이 빨리 뛰는 동물일수록 세상을 더 느리게 본다는 겁니다. 파리에게는 우리가 휘두르는 손이 느릿느릿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1초라도 작은 생명에게는 훨씬 더 길고 촘촘한 시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느끼는 방식은 생명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순간에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종종 그 짧은 순간이 슬로모션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이걸 실제로 확인해 본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시키고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흐르는지 살펴본 겁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낙하가 실제보다 훨씬 길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눈이 세상을 느리게 본 게 아니라 뇌가 기억을 평소보다 훨씬 촘촘하게 새긴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뇌는 모든 것을 빽빽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빽빽한 기억을 되짚으며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으로 느낍니다. 여기서 다시 죽어가는 뇌를 떠올려 봅니다. 그 뇌는 마지막 순간 오히려 한번 크게 타올랐습니다. 만약 그 짧은 순간에 뇌가 삶의 기억을 폭발적으로 쏟아낸다면 바깥의 시계로는 단 몇 초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안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는 이야기. 그 파노라마가 어쩌면 이 마지막 불꽃 속에서 펼쳐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멈추기 직전인데 느끼는 시간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오직 뇌가 만들어내는 마음속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끝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시간이 정말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오직 그 시간을 지나간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무대는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조명이 꺼졌을 때 과학은 끝내 넘을 수 없는 벽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뇌를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떤 뇌파가 치솟고 어떤 부위가 꺼지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는 밖에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뇌 활동을 아무리 정밀하게 관찰해도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경험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과학이 쉽게 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은 이 벽을 넘어보려 했습니다. 임사체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몸을 빠져나가 자신을 내려다봤다는 경험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붕 뜨는 그 느낌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을 만드는 것과 정말로 무언가를 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정말이라면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천장 근처에서 자기 몸을 내려다봤다면 위에서만 보이는 것을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대담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병원 소생실의 높은 선반 위에 아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림을 몰래 올려두었습니다.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정말 천장에서 자기 몸을 봤다면 그 선반 위의 그림도 봤어야 합니다. 여러 나라의 병원에서 2,000건이 넘는 심정지를 대상으로 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숨겨둔 그림을 정확히 봤다고 말한 사람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걸로 유체 이탈이 가짜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필 그림을 놓아둔 방에서 심장이 멎은 경우가 많지 않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증명하려는 시도도 반증하려는 시도도 어느 쪽도 결정적인 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벽은 더 좋은 실험으로 넘을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경험이라는 건 본래 1인칭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이 빨간색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지조차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느꼈는지는 오직 그 순간을 지나간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는 지금도 두 개의 해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사체험도, 마지막에 타오르는 뇌도, 한없이 늘어나는 시간도 모두 죽어가는 뇌가 만들어낸 생물학적 현상일 뿐이라고, 거기에 신비로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의 전기 신호만으로는 그 경험의 생생함과 깊이를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아직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과학은 여기서 솔직해지기로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지도를 그리던 사람들은 바다의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건 무지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뒤에도 타오르는 뇌를 보여주었고, 시간이 늘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들여다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턱의 바로 앞에서 과학은 정직하게 걸음을 멈춥니다. 그 너머는 아직 우리의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각자의 걸음으로 직접 넘어서게 될 그 경계입니다.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이다 보니 문득문득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이 사유해 보려 해도 결국은 상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고 영혼의 무게를 저울에 재보려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문득 알 수 없는 영역을 상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사실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고 느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같은 시간을 더 길고 충실하게 살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일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죽음의 운명을 거스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예 멈춰 세우거나 피해가려는 사람들. 몸을 통째로 얼리고 마음을 컴퓨터로 옮기려는 인류의 가장 극단적인 도전을 들여다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